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누가 가장 이 시청률이 필요로 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입니다.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청률이 가장 필요하고, 두 번째는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청률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자료로 여기는 것은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방송사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든가 또는 제작을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우선 광고주들이 안 붙겠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일단은 좋고 봐야 됩니다. 저도 그 방송에서 KBS 텔레비전 방송을 만들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여기 의료학교에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 방송을 만들 때 되면은 아침에 딱 가면은 이 시청률이 방송사에 옵니다. 방송 그 시청률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시청률을 조사를 해서 방송사에 보내주거든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얼마가 나왔느냐, 내가 또 이제 부장이나 국장 이런 간부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휘하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PD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느냐, 우선 그 시청률 표부터 딱 보면서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 같은 공영방송사라고 하는 데서도 그런 시청률에 신경을 쓰니, 이런 광고를 팔아가지고 방송사를 경영하는 뭐 이런 그 MBC나 SBS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더 하겠죠. 시청률 얼마나 많이 따지겠어요. 따라서 방송을 기획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때, 야,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기준이 시청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기획, 편성,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래서 시청률이 없다고 그러면 수용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느냐, 어떻게 제작하는 것을 원하느냐,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방송을 만드는 방송사나 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광고주들입니다. 광고주들. 여러분들 광고 말이죠. 보통 광고를 낼 때 방송이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SA 타임, A 타임, B 타임, C 타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장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가 저녁 보통 7시 때부터 밤 11시 반까지. 지금은 요즘은 이제 그 6시 놓으면 바로 광고 시간대가 좋은 시간, SA 타임으로 보거든요. 12시까지 다 봅니다. 요즘에는. 이 시간대 SA 타임에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에 30초당 그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광고 다 1,000만 원이 넘어요. 이제 조금씩 방송사마다 틀리긴 합니다만은, KBS2 같은 경우에 30초 광고 전국 단위가 1,075만 원이에요. 1,075만 원. 그리고 20초짜리도 809만 5천 원. 그러니까 30초 딱 한 번 나가는데 SA 타임에 전국으로 1,000만 원이 나간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한 번 광고 나가고 맙니까? 하루 종일 그 광고가 나가잖아요. 또 광고를 내는 그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상품을, 이게 그 KBS 한 곳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MBC, SBS 각 매체마다 광고를 내기 때문에 그 광고료라고 하는 것은 1년간 엄청난 거예요. 웬만한 회사들은 전체 매출액의 거의 한 20%를 광고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내는 광고료 자체가 굉장히 비싼 데다가, 그러면 이 광고주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자신이 만드는 그런 제품을 어느 연령층에서 많이 그거를 쓰느냐. 그러니까 뭐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런 상품을 만드는지, 노인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지, 주부들이 좋아하는 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은 그런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냐에 따라서 내가 광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모든 상품이 자신들이 목표하는 타겟 고객층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냐, 거기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가장 이런 시청률을 필요로 하는 데에는 방송사 그리고 광고주들이 계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그 광고를 대행해주는 광고 대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마케팅을 조사해주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많죠. 뭐 이 기사를 쓸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로 그 개편 시즌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 과연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거기에 어떤 주인공이 새로 캐스팅이 됐는데 그 주인공이 캐스팅되면서 시청률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또 등등 뭐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언론사에서도 그런 이 시청률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시청자들도 관심이 많죠. 과연 내가 좋아하는 또는 프로그램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까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시청률을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청률을 보면서 뭐를 알 수가 있겠냐? 단순히 시청률이 몇 프로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시청률 조사를 하는 건 아니죠. 시청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것은 개별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 시청률이 뭐 지난번에는 얼마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가 나왔다든가 이런 데 관심이 우선 개별 시청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청률을 조사를 해주게 되면은 개별 프로를 뿐만 아니라 각 채널별로 KBS 1, 1, 2, MBC, SBS 뭐 이런 그런 그 채널별로 시청률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그 인접 그 프로그램 사이에 그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8시 뭐 반부터 밤 9시까지 하는 그런 드라마가 시청률이 잘 나오면은 이어서 나오는 뉴스의 시청률도 그 영향을 받아 잘 나오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접 프로그램의 효과,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느 채널로 가더라, 어느 프로그램으로 가더라 라는 채널 이동에 관한 현황도 나오지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또 주간별로 또는 월별로 연별로 이런 달위별로 시청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가에 대한 그런 흐름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 이러한 그 플랫폼들에서 시청률들이 어떠한 비율로 분포가 되더라,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미디어와 기존 매체들이 시청률 상으로 어떠한 경쟁을 보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방송을 프로그램을 보는 이런 타겟들이 어떠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광고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느냐 등등의 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시청률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참 귀중한 자료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참 다매체 다채널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체도 증가하고 채널도 엄청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그 시청률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채널이나 프로그램당 그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시청률을 조사하는 그 표본 패널들의 가구수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작게 해서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 그 과학화되고 싶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시청률 조사하는 기관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군데 정도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이하게 지금 시청률을 조사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AGB 닐슨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패널이 2,620가구예요. 2,620가구.
그다음에 TNMS라고 하는 이 기관인데 여기가 4천 가구. 그러니까 2,620가구, 4천 가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백만 가구 중에 극히 일부라서 과연 여기서 조사하는 시청률이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 패널들을 막 늘리는 것이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따라서 앞으로 시청률을 조사하는 것들이 그 방법이나 패널 가구로 늘려야 될 것은 물론이고 이걸 포함해서 시청률 조사 방법이 개선되어야 됐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런 시청률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시청률을 조사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만 우선 크게 1차로 그 조사하는 방법을 분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 주문형 조사와 공유형 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우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형 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방송사라든가 또는 광고주라든가 또는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조사를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라든가 광고 대행사라든가 광고주들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런 고객이 주문을 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방송사라든가 모든 언론사라든가 이번 시청자들이 다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보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고객이 주문한 고객만 알면 되는 그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청자들이 다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다 그렇게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따라서 고객 주문형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을 특별히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충성 시청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왜 어떤 시간에 왜 이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인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어떤 평가라든가 방송사의 이미지 등을 이렇게 고양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조사하고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객관성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줄 수 없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유형 조사입니다. 공유형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관적으로 어떤 특별한 고객이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기관, 제3기관에서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이런 그 조사 방법을 기획하고 그 조사 내용을 어떤 공인을 얻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인 조사를 인정을 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아까 말한 AGB 닐슨이라든가 TN에서 두 군데에서 이런 공유형 조사를 좀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그 공유형 조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공유형 조사를 하지만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거를 일부가 비용을 같이 내면서 비용을 대가지고 그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조사인데 보통 유럽 국가들이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방송사라든가 광고 대행사들이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돈을 같이 내서 조사회사를 선정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전문적으로 이걸 조사하는 개별 회사가 이걸 그 회사가 자체 비용으로 그 시청률을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아까 말한 AGB 닐슨이라든가 TNMS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유럽이라든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바로 제3의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한 시청률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형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 주문형 조사처럼 특별한 조사 기관을 만족시키면 안 되고 모든 그런 그 이용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측정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 표준화된 포맷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따라서 그 표준화된 포맷을 개발하고 어떤 그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와 노력을 들이고 또 그걸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따라서 특별한 그런 그 노하우와 경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칫 그거 실패를 하면 큰 손해를 보고 실제로 이런 그 공유용 조사 기관을 설립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피플미터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두 군데에서는 공유용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방법을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피플미터 방식 같이 기계식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만 시청 조사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나오기 전까지 뭐 또 지금도 또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조사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조사 방법을 본다고 그러면은 설때 설문지 조사, 전화 조사, 일기 방식 조사, 기계식 조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시청률 조사 방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은 기계식 조사인데 그 이전에 설문지로 조사를 한다든가 전화로 한다든가 일기 방식으로 조사한다든가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이 설문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사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을 해가지고 각 채널별로 프로그램의 시청 여부를 설문지로 조사하는 거예요. 설문지로 조사를 하니까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설문지에 응하는 사람들이 뭐 연령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할 수가 같이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청률 이외의 것들도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게 설문지에 응하시는 분들이 이게 성의를 가지고 임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 정확성이라는 것들이 좀 떨어지고 이게 응답 결과 분석에도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린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조사 방식이에요. 전화로 직접 걸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그런 것을 조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시청 조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현재 또는 뭐 하루나 일주일간의 그 시청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를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답변하는 사람들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전화 해상 방식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동시 전화 조사 방식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단발적으로 단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단위로 분석 요구되는 어떤 그 광고 시청률 조사, 채널 이동 상황 이런 것들은 나오지를 않고 뭐 지난주에 방송 보신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조금 한계는 좀 있죠. 근데 이제 이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신속하게 집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조사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죠. 어디든지 전화를 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크게 많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조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용이하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게 뭐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지금 등록이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하니까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사용하고 하는 데가 많을 때에는 이게 참 전체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기는 참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전화 걸으면 누가 다 답변 안 해주시죠. 전화를 거부하는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따라서 그 정보 수집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조사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화 회사 방식은 뭐 하루나 일주일 전에 프로그램 보셨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직접 현재 지금 전화를 보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이한 것은 이 그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산업계 후원 전화 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전화보다도 막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굉장히 많은 그런 대규모 인원들을 동원을 해가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정확성이 좀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큼 경비가 또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시청률 검증에서 활용하는 전화 조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는 전화 조사, 그다음에 외적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화 조사 두 가지를 지금 그 시청률의 조사에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AGB 닐슨이라든가 이 TNS 같은 기계식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지금 자신들이 아까 AGB 닐슨 2,620가구, TNS는 4,000가구를 그 패널 가구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시청률 조사하는 패널 가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에서 지금 시청률이 나온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실제로 시청률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널 가구들을 전부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기계로 측정한 것과 실제로 본 것이 일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화로 조사를 하는 것들을 내적 타당도로 위한 전화 조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널 기구 전 가구로 전화를 해가지고 기계 장치가 수집한 그 시청률과 맞아 떨어지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그 내적 타당도를 위한 시청률 전화 조사고,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패널 가구 외의 가구들이 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패널 가구에서 시청률을 조사한 것과 외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것과 어느 정도 근사치를 이루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타당도와 외적인 타당도를 검증을 좀 해가지고 시청률 기계로 시청률을 조사한 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느냐, 신뢰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그런 전화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계 조사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AGB 닐슨이라든가 TNMS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바로 기계식 조사죠.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기계식 조사 이전에 이 조사 방법으로 오디미터라고 하는 기계식 시청률 조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오디미터 또는 세트미터 또는 TV미터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TV나 라디오에 이 미터기라고 하는 오디미터라고 하는 미터기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 미터기가 측정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장착을 하면은 이 텔레비를 켰는지 껐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지 이게 라디오, TV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계가 수집을 해가지고 시청률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인데 라디오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컸어요. 지금처럼 라디오가 작은 라디오가 아니고 옛날에 굉장히 커서 그게 이 오디미터를 부착하게 되면은 라디오 청취율이 측정이 됐습니다만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라디오가 소형화가 되면서 라디오는 그 시청률 청취율이죠. 청취율이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텔레비에만 부착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오디미터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1991년에 바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피플미터라고 하는 이런 기계식 시청률 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플미터라고 하는 것은 오디미터 좀 전에 했던 오디미터에서 발전해서 개인별로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행태까지도 같이 시청률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디미터보다 더 발전하다고 하는 측면은 뭐냐고 그러면은 텔레비전에 부착이 된 그 핸드세트라고 하는 전자장치가 누가 그걸 봤는지, 누가 언제 어떤 방송을 시청했는지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시청률 조사하는 회사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피플미터입니다. 근데 다만 이 개인별로 시청을 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텔레비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 핸드셋을 눌러줘야 돼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피플미터의 그 시청 입력 장치가 아까 오디미터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게 추가된 건데 TV를 켠 상태 채널 요거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텔레비를 켰는지 껐는지 뭔 채널을 보는지를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그거를 누가 봤는지 할아버지부터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손자까지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 누가 그걸 봤느냐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 사람이 그걸 입력을 시켜줘야지만 그걸 측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청 정보는 각 개인들에게 할당된 번호를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패널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하죠. 이 같은 그 피플미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신속성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지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계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그 두 개 회사가 측정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두 군데에서 합니다만은 AGB 닐슨하고 TNMS라고 하는 회사에서 합니다만은 그 AGB 닐슨이라고 회사는 그 시청 채널을 주파수 탐지 방식으로 그거를 감지를 하고 TNMS라고 하는 것은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그 샘플을 그 실제 녹화 화면과 서로 이렇게 그 일치를 시켜가서 감지하는 그걸 픽처 매처링이라고 합니다만은 픽처 매처링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시청 채널을 인식을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청률 두 회사의 시청률 조사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GB 닐슨 시청률을 보면은 그 조사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기초 조사를 합니다. 기초 조사는 TV 시청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떤 그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그 패널을 선정하기 전에 기초조사하고 기초조사 끝나면은 패널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까 2,620가구를 대상으로 그 선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TBS가 얼마나 되고 가족이 몇 명이 되고 월 소득은 얼마나 되고 뭐 케이블이나 스카이라이프에 가입을 했는지 성별, 연령별 이런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11개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국 11개 지역에서 2,620가구를 선정해서 패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620가구가 선정이 되면 바로 그 텔레비전 수상기에다가 조사 기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기계 설치해서 바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채널을 시청했는지를 수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시청 정보가 수집이 되면은 그날 매일 밤 새벽 2시에 이 시청 정보가 AGB 닐슨 본사로 수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집이 되면은 바로 그 시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 시청 정보로 만들어서 시청률을 산출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청률을 산출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AGB 닐슨사의 이 시청률 자료 분석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아리아나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바로 시청률 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TNMS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청 채널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픽처 매처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픽처 매처링, 오디오 매처링. 그러니까 비디오, 오디오를 표본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그 패널 가구가 보고 있는 것과 맞아 떨어지도록 매칭을 시켜 가지고 어느 채널인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패널 가구가 거기 패널 가구에 각 그 식구마다 그 패널 가구 식구마다 번호를 보죠. 1, 2, 3, 4. 뭐 식구가 많으면 1, 2, 3, 4로 집합 9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패널들에게 번호를 다 줘가지고 그 시청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 번호를 피플 미터기와 연결된 핸드셋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조사를 참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핸드셋 눌러주게 되면은 이것이 전부 다 누가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고 하는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면서 시청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수집이 되면은 새벽 2시에 이제 통기 처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시청률이 합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청률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AGB 닐슨은 2,620가구, 그 다음에 TNMS는 4,000가구를 패널로 해서 시청률을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패널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관리하고 기계 관리예요. 그래서 시청률을 직접 조사하는 기계를 고장이 안 나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세트에서 그 헤드세트를 눌러주지 않으면은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시청률 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패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줘야 되는데 뭐 사람 관리를 해준다면 적절한 보상을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줘야 되겠고 그래서 보통 이 시청률 조사 회사에서는 그 패널 가구에 매달 일정한 어떤 그 사례비를 좀 주고 가끔 선물도 좀 주고 이렇게 뭐 소식지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패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패널을 뭐 계속해서 뭐 연구에 쓸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패널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자연 교체라고 하는 방법과 강제 교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보통 자연 교체라고 하는 것은 그 패널에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뭐 이응 협조가 좀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그 1년에 한 20% 정도가 이런 자연 교체 형식으로 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강제 교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4년, 5년을 주기로 해서 매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0%씩을 강제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한 두 회사에서 모두 다 그 최대 지속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자연 교체 방식 또는 이 강제 교체 방식을 겸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 시청 자료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방송사에서 보내는 자료, 광고 회사로 보내는 광고주에게 보내는 자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온라인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이 온라인과 보고서 두 가지를 다 해서 방송사와 광고회사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자료를 전송합니다. 또 주간, 월간, 개간, 연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피플 미터기로 이용한 시청률 측정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네 가지의 그 시청률 측정 방법 중에서는 이 피플 미터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GB 닐슨이라든가 TNSM에서 이 피플 미터 측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이 피플 미터로 인한 시청률 측정 방법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광고에 대한 그 노출 빈도, 시청자들이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가, 또 광고를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중복 시청자, 충성 시청자 이런 것들을 매분 분초 단위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서 약 한 200개까지도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송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또 광고사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내 제품을 광고를 맡기는 것이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플 미타기가 장점만 있느냐? 실제로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디지털 매체이기 때문에 다 채널, 다 매체 채널로 지금 우리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옛날에 공중파에서 측정하던 그런 방식으로 시청률을 계속해서 측정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젊은 그 층에서는 이 패널로 선정이 돼도 제대로 그 측정에 응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 피플 메타가 그 패널 과정이 한 4, 5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오니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AGB 딜슨 같은 경우는 2,620가구, TNS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봐야 4,000가구. 이렇게 적은 표본으로서 대한민국 시청자를 다 대표할 수가 있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그 선정된 작은 패널들조차도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또는 보지도 않으면서 눌러놓고 뭐 이런 것들 또 눌러놓고 다른 일 하면서 텔레비 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불량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뭐 그 사람들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불량 데이터가 나온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보다 좀 정확한 시청률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뭐 솔직히 그 쉽게 말해서 미래의 시청률 조사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조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청률을 측정하는 방법의 조건을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 조사에 응하는 패널들이 부담 없이 쉽게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측정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옛날처럼 공중파 보듯이 하는 그런 것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다든가 DMB로 본다든가 이동하면서 보는 사람들까지도 다 시청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표준화된 그 샘플이 이 측정하는 그 샘플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크고 표준화된 샘플 사이즈를 좀 시청률 측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크게 봐서 세 가지가 그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패널에 부담 없이 그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패널들이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도 않고 뭐 직접 부담을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협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측정 방법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통합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상황이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여러 미디어를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과연 여기서 어떻게 원하는 프로그램의 소스를 시청률을 잡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광고주들이 필요로 하는 세분화된 시청률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시청률 측정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매차들이 되면서부터 사실 시청률 1%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률 낮은 프로그램들을 그 샘플링 에러로 프로그램 시청률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청률 조사 방법이 나오려고 하면은 크고 표준화된 샘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형 시청률 측정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패시브 미터라는 겁니다. 패시브 미터. 피플 미터에서 그 시청 정보를 입력할 때 특히 젊은 층 같은 사람들은 잘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눌러주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협조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시청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를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패시브 미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미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적외선 감지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그 체온을 감지해서 그 수상기 앞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가 누구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그 체온을 감지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보는지에 관한 정확한 이런 측정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다음은 음파 감지, 음파를 감지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 안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시청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사람이 움직이는지 커튼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형상 감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닐슨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사람의 이미지를 컴퓨터에 이미 미리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그 기억된 사람과 대조를 해서 가족 중에 누구인지를 분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들에게 팔찌나 목걸이라든가 뭐 사람들의 신체 일부분에다가 이런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TV 시청을 감지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거 좀 매우 완벽한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것을 설치를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서는 이런 피플미터 방식보다 상당히 많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경비가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실용화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PM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포터블 피플미터라는 거죠. 피플미터인데 포터블이다.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휴대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휴대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피플미터는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이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시청률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위성방송이라든가 DMB라든가 IPTV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시청률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 PPM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게 1992년 아비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지금 뭐 상용화 단계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집안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휴대전화 크기만 하다고 그래요. 휴대전화만한 크기를 하루 종일 차고 다니다가 뭐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이렇게 꼽아 놓으면은 그게 바로 데이터가 중앙 통제기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그러한 기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널이 이 PPM을 휴대하고 있으면 뭐 빨간불이 깜빡이고, 휴대하고 다닌 시간에 이런 시간도 기록이 돼서 이 시간이 좀 더 거기에 측정해서 제외되는 뭐 그런 장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널을 인식하냐?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 채널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고 그러면은, 이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그런 특정 채널을 대표하는 신호음을 삽입하게 돼 있어요. 바로 PPM이 이거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 일종의 탐지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VCR을 녹화한다든가 재생시에도 작동이 되고, 아날로그나 디지털 관계없이 지상파, 위성, 케이블을 통한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모두 탐지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그 스스로의 채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삽입해놓는 신호음을 탐지를 해서 이 PPM이 시청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현재까지는 이게 유일한 어떤 멀티미디어 측정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광고주들에게 좀 환영을 받는 그런 측정 방식이긴 한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 오디오, 아까 말한 오디오를 측정을 해가지고 오디오를 탐지를 해서 시청으로 간주하는데,
그 실제 시청을 하지 않아도 그런 오디오 음이 가까이 있으면 시청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현재 이 집 밖에서 시청하는 그 시청률이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한 5%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그 시청 측정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제는 큰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보강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지만은 이런 경비적인 측면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그렇다. 따라서 일부분 어느 정도 시청률을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보완하는 데만 정도로 그렇게 쓰는 데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상용화되는 데에서는 아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3조사기관이 이런 PPM의 방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획기적인 기술을 거기에 도입을 하고 또 값싸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시청률 측정 방법으로서 새롭게 주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청률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힘들죠. 시청률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폭력성 있는 거, 선정성 있는 거, 뭐 쉽게 말하면 3S라고 그러죠. 섹스, 그다음에 스크린, 영화 같은 거, 스크린, 스포츠. 이것을 제일 좋아해.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이 자연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폭력과 섹스 선정적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힘들죠. 그렇다고 무슨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무슨 뭐 독서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과학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참 우리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고 정보가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도 안 봐요. 그죠? 그럼 시청률이 낮죠. 그럼 그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낮으니까 나쁜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미 2000년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위정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당위정.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약을 잘 안 먹죠. 쓰니까. 그러나 거기에 설탕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약 성분이 어린이들에게 질병을 치료해주고 좋은 성분으로 될 수가 있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 내용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롭고 아주 마음의 양식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되 거기에 마치 설탕을 발라주듯이 재미라고 하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거기다 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포장을 하는 것이죠.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사람들의 몸에 어떤 그 정서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을 재미있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재미있고 폭력과 섹스와 무슨 뭐 이런 그냥 그 선정적이고 이런 데에만 몰입해서 빠지는 그런 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강의했던 이런 내용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감상하실 때나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시청률이라는 인식을 그런 방향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